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참 편안한 곳이에요. 네, 이번 들러보니까 경관이 너무 좋아요. 소본마실. 네, 저도 살면서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살다 보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여기가. 네. 그리고 내가 오늘 이번에 두 번째 영상이잖아요. 첫 번째 영상에서는 이 소본마실을 어떻게 생산을 하고 있는지 복합농농을 하면서 그걸 가지고 이제 가공을 하고 있는 그 전체 둘러봤고요. 네. 그러니까 둘러만 보고 그냥 가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네, 어떻게 그동안에 우리가 7대째라 그래요. 7대째. 네, 한 7대째. 예, 저희 아들이 7대째. 아들 7대째. 네, 남편이 6대. 찬호가 7대째야. 네. 그러니까 농업의 비전을 봤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아들 둘에게 농업을 한번 해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녀들이 부모님 하는 걸 보니까 나 농사를 지어야겠다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7대를 이어왔다는 건 우리나라 농업에 참 중요한 역사를 만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동안 해왔던 과정을 한번 짧게 한번 먼저 이야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판매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남편이 농사를 먼저 짓고 농사 짓는 남편한테 시집을 왔는데 10년 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네. 사과나무를 심었는데 사과도 하나도 못 팔아봤고. 사과나무 심었다가? 네. 자두도 심었는데 논에 이제 습이 많아가지고 자두도 하나도 안 열리고.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어느 정도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수익이 차츰차츰 쌓이면서 노하우도 쌓이면서 흑자가 나기 시작해가지고 돈을 모아서 땅도 좀 사고 영농 후계에 대한 생각은 저희가 아버지를 모시고 우리가 영농 후계자로서 살면서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자식을 책임져야 된다는 그런 무거운 짐, 자식은 자식대로 또 아버지랑 같이 살아야 되는 부담스러운 짐, 네. 그거를 이제 양 세대가 다 갖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계는 답이다. 일본을 보면은 그 노하우가 계속 묻혀져 그렇죠. 가지고 가업 승계로 인해 가지고 단단해지고 이제 실패율이 떨어지잖아요. 저희는 가업 승계가 농업에 대한 가업 승계가 지금 거의 없는 상태예요. 우리 동네에서 농사 짓는 가업 승계를 하는 집은 저희밖에 없어요. 지금. 그 정도로 그렇게 하니까 자연스럽게 내 자식이 농촌에 안 사니까 농촌 공동체가 깨어지고 어른들이 내만 살다 죽으면 그만이지라는 생각에 더 이상 후세에 대한 이 땅에 대한 투자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 거기에서 이제 많이 저희는 좀 이제 가치나 철학을 좀 다져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농업 승계까지 왔어요. 오면서 애들이 이제 큰 애는 들어온 지 한 3년 되고 작은 그래. 애는 세호가 3년 됐네요. 예, 그리고 작은 애는 이제 올해 농수산대학교 3년 다니고 졸업해서 이제 올해 같이 시작하는데 찬호는 이제 농수산대학 졸업했고 무슨 과 졸업했어요? 특용작물. 특용작물과 졸업해가지고. 그러면서 또 저희는 이제 후계를 고집을 했지만 아이들이 이제 자립을 해야 된다는 그 부담감이 또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쟤들이 대안학교 다니고 하는 동안 계속 공부를 하러 다녔어요, 제가. 앞으로의 트렌드가 뭘까? 맞아. 비전이 뭘까? 미래 농업은 어떻게 흘러갈까? 그때 거기 저도 만났던. 네, 박사님 만나고 좀 생각이 깨이고, 그리고 이제 강소농을 하면서 조금 진취적으로 좀 이렇게 이제 능동적으로 좀 하고 하면서 이제 그런 기술적인 걸 이제 좀 마케팅 기술을 많이 했죠. 그러면서 이제 직거래도 시작해보고 가공도 해보고 그 다음에 교육농장도 준비해보고. 그게 몇 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농업 시작해가지고 그 틀을 깨고 나왔던 거라는 저는 그런 표현을 좀 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산 중심에서 있다가 조금 더 부가가치를 더 올려야 될 거냐. 그게 한 몇 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이게 머리가 깨인다는 거는 교육의 힘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농업 교육에 대한 힘이 축적되고 우선 이제 경북에는 농민사관학교가 있는데 농민사관학교에. 그 농민사관학교를 1, 2년 다녀서는 안 되더라고요. 한 5년을 다니니까 내가 이제 길이 그렇죠.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축적되어 있는 농민사관학교에서 배웠던 거를 이제 해보고 실천도 안 해보면은 이게 틀린지 맞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무조건 저는 이제 실천을 해봤어요. 실천해보고 데이터가 좋게 나오면 그 방향으로 가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제 이게 기술적인 거를 좀
다져갔던 것 같아요. 다져가면서 처음에는 농사를 짓는 거를 직거래를 판매를 못했어요. 부끄럽고 뭔가 내가 뭔 저거 한 것 같고 그래서 장사꾼 같고. 예, 그래서 블로그에다가 2012년에 제가 이제 사업자 등록을 했는데 그때부터 판매를 시작했어요. 2012년이. 네. 그 전에도 블로그를 계속 했지만 그러니까 95년도에 농사 시작해가지고 대표님이 네. 그러니까 지금 틀을 깨워놓은 17년 됐네요. 17년 만에 나온 거네. 2012년에 그때는 이제 농사만 시작을. 짓고 일기만 쓰다가 네. 이제 그때부터 물건을 팝니다. 팝니다란 말을 2012년에 쓰기 시작했어요. 쓰니까 사람들이 문의가 오더라고요. 그 전에는 농사를 지었는데 팝니다 소리를 안 하니까 문의가 안 오는 거예요. 그 틀을 깨는 게 되게 깨달음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판매 프로세스를 보면 우리 경북 정보연합 회장도 하셨지만 판매 프로세스의 기본이 블로그였던 것 같아요. 블로그는 가장 농농일치다 생각하고. 그죠. 기본이 기본이었던 것 같아요. 블로그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대부분 농가들 제가 인터뷰도 하고 또 강의도 하고 많이 하는데 제일 먼저 꼽는 게 바로 블로그를 꼽는 거죠. 네, 저는 블로그에 매년 바뀌는 농사 면적, 네. 그리고 재배량 이런 거를 다 적어놔요. 왜냐하면은 어떤 사업계획서를 쓸 때나 내가 뭔가를 할 때나 그게 강선홍 이제 그거 뭐지 저거 장부를 기록을 만들 때나 다 필요해요. 근데 그거를 매일 할 때마다 부담감이 느껴져요. 그렇죠. 그래서 데이터를 미리 확보를 해놨어요. 그리고 내가 받은 교육 몇 년도부터 쭉 받았는 거 수료했는 거 그리고 상 받았는 거 그런 거를 이제 블로그에다가 다 정리를 해놨어요. 자, 그러면 블로그를 기본적으로 정리하는 기록의 장소로 써가지고 하다 보니 블로그에서 판매가 좀 이루어지고 했을 텐데 그 다음에는 이게 블로그에서 판매를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홈페이지가 있어야 되고 뭐 스마트 스토어가 있어야 되고 그때 막 그런 홈페이지 과정들이 구입하고, 되는데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프로세스로 판매 경로들을 그리고 나중에 이제 어떻게 했냐면 로컬 매장도 가게 되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세스는 어떻게 진행됐나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핸드폰이 이제 발달이 되기 시작해서 그렇죠. 이제 카카오 스토리. 왜냐하면 그렇죠. 미리 확보된 고객이 있으니까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그걸 이용한 카카오 스토리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뭔가가 이렇게 확장되지 않는 거예요. 카카오 스토리에서. 그래서 페이스북 좀 더 그러니까 제가 모르는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페이스북을 시작했어요. 거기에서 다양한 이제 또 이런 관계를 맺기 시작해서 저도 지금 페이스북 그 마케팅에 대한 강의를 저 영상으로 또 올릴 텐데 참 그 앞에 영상 보시면 아마 나오실 거예요. 페이스북이 새로운 사람과 관계를 맺는 그렇죠. 아주 좋은 장소가 될 것 같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이제 인맥의 그 무궁무진한 맞아. 게 페이스북은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핫한 인스타그램. 그리고 이제 인스타그램 전에 이제 스마트 스토어로 이제 아예 옛날에 홈페이지를 대신하죠. 스마트 스토어로 아예 판매, 출고, 결제 창구를 그쪽으로 이제 초기 단계 홈페이지를 참 많이 만들었는데 한계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관리해야 되니까. 그렇죠. 관리 문제 그리고 이제 경제적인 그거 그렇죠. 이게 관리비 문제. 뭐 피지사에 지불하는 그렇죠. 거라든지 여러 가지 있었고 택배 그 관리도 잘 안 됐었고 스마트폰은 거기서 잘 되잖아요. 그죠. 스마트폰은 되게 이게 블로그를 하는 사람들한테 최적화된 이제 지금 형태를 보면서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박사님 이제 처음에 귀농하신 분이 이렇게 오랫동안 해왔던 과정을 보지 않고 이분이 블로그도 했다, 페이스북도 인스타도 했다 그러면 그런 걸 어떻게 해서 많이 하냐고 그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를 관리하면서 이게 여러 가지를 이걸 똑같은 말을 쓰기가 좀 힘든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그래서 딜레마에 빠졌었는데 그때 박사님 수업 때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내 글을 똑같은 데서 여러 군데에서 볼 수 있는 거는 내하고 친한 사람이다. 친한 사람이죠. 친한 사람이면은 그거는 봐준다. 그래서 저는 이제 컨트롤 C, 컨트롤 V. SNS의 정말 기본은 컨트롤 C, 컨트롤 V. 복사해서 갖다 붙이는 거. 개개인의 SNS 채널을 이제 따로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한 개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 갖다 붙여가지고, 저도 오늘 아침에 요새 눈만 뜨면은 이제, SNS 이제, 스토리를 올리는데, 올리면서 이제 처음에 페이스북부터 시작해서 그거를 복사해서 밴드, 카카오 스토리,
인스타그램, 블로그 그러면서 이제 갖다 붙이죠. 갖다 붙여서 오늘의 스토리를 왜냐하면은 이제 한 채널이라도 놓치는 내하고 시간대가 안 맞으면 놓치는 분들이 그렇죠. 있으니까 네, 맞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마케팅을 하고 있어요. 저도 하나 쓰면 네. 다 붙이잖아요. 네. 예를 들면 또 오늘 인터뷰했던 내용이 블로그로 가고 네. 또 뭐 카페도 가고 그다음 페이스북도 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하는 부분들이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때 그 고민스러웠죠. 딜레마였어요. 정말. 이게 맞아. 왜냐면은 딜레마가 두 번 왔었는데 처음에 전자상거래를 하면서 통장에 돈이 착착착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게 사람이 욕심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 재고가 없어요. 남과 나누어 먹을 수 있는 걸 여지가 없이 팔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이게. 그래서 거기에 내가 이게 장사꾼으로 살아야 되나? 농사꾼으로 살아야 되나? 그 기본적인 개념을 잡고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물물 교환이라든지 뭐 그런 이벤트를 SNS를 처음 시작하면서 굉장히 많이 해봤어요. 해보면서 우리의 가치, 이 돈에 대한 가치를 돈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같은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경제적 가치가 다르지만 내한테 필요에 의해서 가치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라든지 또 이렇게 내가 얼마를 벌었으면 얼마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이제 공익에 대한 생각도 좀 그때 들었던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면서 장사꾼 말고 농업인이 되자, 농사꾼이 되자라는 걸 계속 세뇌를 시키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보면 비용을 좀 많이 들이지 않고 포장 같은 걸 좀 하려고 노력을 했던 흔적이 보여요. 포장 디자인 같은 경우. 그쵸. 어떻게 그렇게 해보셨나요? 포장 디자인 같은 경우. 포장 디자인은 농업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거든요. 가공을 한다든지 뭘 했을 때. 네. 장터에 나가면서 이제 소비자 니즈를 자꾸 잃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소비자가 소포장 하면은 요걸 조금 더 단기간 내에 유통 길이가 짧아지니까 그렇죠. 한번 뜯어버리면 그때부터 이제 산화되기 시작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포장지를 굉장히 많이 바꿨고 그리고 우선은 목돈이 없으니까 인터넷에서 살 수 있는 포장지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또 부담도 없어요. 또 왜냐면 자주 바꿀 수 있으니까 왜냐면 대량으로 우리가 지원받아서 뭐 맞아, 박스를 맞아, 하면은 몇만 장을 하면은 그거를 3년을 써도 다 못 쓴대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3년 시큰 쓰고 다음엔 트렌드가 바뀌어가 3개를 해가지고 나머지 거는 폐쇄해버린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그런 이제 교육을 해주셔가지고 그렇게는 가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조금씩 사가지고 이제 하는데 비용 면에서는 단가는 조금 높지만 그리고 그 버리는 잉여에 대해서는 이제 부담을 줄일 수가 그렇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포장지는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다 스티커 제작을 해가지고 스티커 제작으로 해요? 다양하게 좀 시도를 해봤어요. 슈퍼마켓에서 가공 상품을 산다든지 우리가 일반 상품을 SNS로 판매한다든지 그게 이게 또 떡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주문 들어오면 떡국을 이렇게 만드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떡국은 로컬에 네. 로컬에 이제 이틀에 한 번씩 배달을 가는데 이틀에 한 번씩. 로컬에서 떨어지면은 그 날짜에 맞춰서 이제 떡국을 빼는데 이제 가래떡을 주문하실 때는 그 날짜 전에 이제 미리 그 날짜에 배달합니다라고 이제 선주문을 받죠. 선주문을. 네, 선주문을 받아서 하고 그 참기름은 이제 그때 짜서 이제 한 5대씩만 짜가지고 한 번에 5대씩만 짜가지고. 네, 그렇게 하고 이제 참기름은 오늘 짰습니다라고 올리고 이제 신선한 걸 드실 분이 있으면은 그때 바로 주문이 확 들어오겠네요. 시간이 되면은 이제 나 참기름 떨어졌는데 오늘 짰다니까 주문하고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이 슈퍼마켓이라는 농업에서 가공을 한다는 게 우리가 그 마케팅 전략에서 제품 전략이 있잖아요. 그런 것 같이 농업에 직접 가공을 한다는 게 어떤 좀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차별화점이. 그러니까 기존의 대기업들의 상품들도 있고 여러 가지일 텐데 농촌에서 가공을 해가지고 그 상품의 특성이 어떤 걸 것 같다? 처음에 이 투자를 해서 가공장을 지었는데 이거는 수익을 많이 돈을 버는 우리가 부자 되는 길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게 기계에 대한 한계, 재투자 이제 그런 걸 감가상각비를 생각했을 때는 그렇죠. 계속 투자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공을 시작하고부터 통장에 돈을 마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선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제 상황들이 돼버리고.
그래서 이제 매주 장터에 나갔어요. 장터에. 예. 그때 떡 기술도 별로 없는데 무조건 가래떡을 뽑아서 장에 가서 한 개씩도 팔아보고 구워서 들기름에 구워서도 팔아보고 근데 하루에 들기름을 한 병을 쓰는데요. 떡값보다 들기름 값이 더 나온 거래요. 이래도 해보고 저래도 하면서 푼푼이 갖고 오면 그까 일주일 살고 또 그 다음 장터가 일주일 장터라면 살고. 어디 뭐 프리마켓이나 프리마켓 막 쫓아다니는 거죠. 그런 게 맞죠. 그게 지금부터 3년 전에는 좀 그게 좀 괜찮았어요. 지금은 다 죽었지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우선 연명을 가다 보니까 이제 기술도 늘고 마케팅도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이제 생산량이 많아지더라고요. 또 그 한계점이 오니까 이거를 돌파해야 된다. 매출할 수 있는 그런 입점을 많이 해야 될까 그런 고민을 또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희 제품 자체가 떡국이 유통기한이 5일이에요. 그래서 마트에 내고 재고를 어느 만큼 가져오느냐에 따라서 손실이 있어가지고 그거는 좀 이게 위험하다 싶어가지고 저희는 이제 로컬하고 네. 그다음에 뭐 직거래 뭐 택배라든지 거의 소량으로 해가지고 이틀에 한 번씩 계속 이제 떨어지면은 갖다 놓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 농산물 가공하는 목적 자체가 명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익을 많이 창출해서 대기업 같이 제조업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쵸. 우리가 농산물에 있던 부가가치를 어떻게 조금씩 올려보고 그쵸. 거기다 가치를 만들어보고 연중 판매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그 목적으로 시작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가공을 했다 그러면 귀농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뭐 농업인들이 그 돈 얼마 많이 벌었어. 근데 이제 농업인들은 왜 그 돈 많이 벌어야 되냐고 버틸 수 있으면 되는 거지. 그리고 또 생각하시는 분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새롭게 가공을 하시는 분들에게 해주고 싶다는 말이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돈을 버는 구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이게 정부 지원을 안 받고 내 돈을 다 투자한다면 빚을 지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어떻게 내가 장기적으로 경제적인 순환을 하려는 목적으로 하면은 가공까지 해야 된다고, 가공 6차 산업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것 같이 두 번째 영상에서는 어떻게 오셨는지 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또 어떻게 판매하고 있었는지 이거에 대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